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자, 송영훈 변호사 먼저 뜬 인물. 네, 국민의힘 박수민 국회의원입니다. 네,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여성이 아니고 남성입니다. 서울 강남을 국회의원이고요. 이번에 25만 원 지원법,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돈 뿌리기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있었죠. 예. 이 필리버스터에서 1일 오후 2시 54분부터 어제 아침 6시 44분까지 15시간 50분 동안 혼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면서 필리버스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이 필리버스터에서 25만 원 지급을 반대하는 것이 불리하고 인기가 없을 수는 있지만 현금 살포 정책은 매표행위고 끊어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25만 원 지원법이 왜 문제인지 본인의 예. 소신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네. 신기록을 세워서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해봤습니다. 15시간을 넘겼다고요? 예, 15시간 50분입니다. 와, 화장실도 안 가고. 요새는 이게 화장실 갈 수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분 이내에 다녀올 수 있다고 하고요. 예,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에게도 발언 기회를 좀 주라라고 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뜬 인물. 저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랑요 민영상 코바코 신임 사장 좀 꼽아왔습니다. 예. 좀 의외이지만 뭐 이 정부의 어떤 정체성이랄까요? 이런 걸 보여주는 인사였다. 김민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문수. 예. 일단 뭐 노동계에 대한 입장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한 바가 있죠. 불법 파업엔 손배폭탄이 특효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무노조 저임금에 감동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총살감이다. 이런 뭐 막말을 일삼았고 본인이 경기도지사 했을 때는 뭐 소방서에 전화를 해서 관등 성명을 요구했던 걸로 또 구설에 오르기도 했고요. 과연 적절한 인사인가? 이 정부의 인사풀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지만 개인으로서는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 한번 꼽아봤고 예. 민영삼 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막말 인사다. 코바코 노조에서도 이렇게 논평을 낼 정도였는데 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뭐 여자가 너무 나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방송에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로 사장 면접을 보는 날 본인이 좀 참여했던 사실 극우 유튜버에 출연을 해서는 굉장히 막말을 했습니다. 뭐 개구리가 뭐 어떻게 될 때 뭐 다리를 뻗고 죽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요. 그래서 이 두 사람 개인적으로는 좋겠지만 그래서 뜬 인물이지만 이 정부에는 좀 부담이 되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금주의 진 인물로 가봅시다. 송영훈 변호사. 네, 금주의 진인물 정점식 전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입니다. 네. 네, 일단 자진 사퇴를 함으로써 당의 인사 관련 논란이 정리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용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 사퇴를 하는 과정이 깔끔하지 않았죠. 특히나 이번 주 목요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은 공개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제 마이크를 꺾는 장면. 이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당의 최고위원회의라고 하는 거는요. 주요 현안에 관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이슈를 분담을 해서 당 지도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뭐 간첩제 개정, 물가 안정 이런 걸 이야기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방송사법이나 돈 뿌리기법을 야당에 밀어붙이고 있는 점 이런 걸 이야기했고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막말 퍼레이드 이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꼭 나왔어야 되는 쟁점이 뭐였냐면은 이 TMF 사태입니다. 예. TMF 사태에 대해서 여당이 정책적으로 어떤 지향점을 갖고 이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인가 이런 게 얘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여당의 정책 사령탑이 맡았어야 할 몫이죠.
그런데 공개 발언을 거부를 하면서 그날 최고위원회에서 TMF 사태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뼈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바로 이런 지점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지만 제가 금주의 진인물로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왜 발언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개인적으로 뭐 사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난감하고 곤란한 측면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사퇴하기 전까지는 국민을 보고 할 일을 다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후임으로 이제 김상훈 의원이 정책위 의장이 됐는데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장유민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저도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 꼽아봤는데요. 예. 왜냐하면 사실 정책위 의장이 이렇게 주목받는 자리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본인이 사임을 한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사실 이런 당직은 전당대회부터 전당대회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당대표가 그립감을 지고 하는 게 맞고 사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50%대의 이제 득표율이었는데 본인이 정책의장 바로 교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40%대의 당대표였는데 바로 김도읍 의원으로 교체했었어요. 뭐 그때는 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여건과 다르다, 지금과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 버티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건 개인의 선택으로 보이진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른바 친윤 내지는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본인이 사실상 항의성으로 최고위에서도 출석은 하되 어떤 발언도 하지 않는 뭐 침묵 시위 비슷한 걸 하다가 사실상 뒤끝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이 여진이 미묘하게 남을 것 같습니다. 뭐 두 분이 다 정점식 의원을 얘기했으니까 바로 그 얘기부터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표되자마자 언론에서 계속 기사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유임시키느냐 바꾸느냐가 아마 첫 번째 이 윤한 갈등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기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그 윤한 갈등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초반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표를 낸다면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의장을 유임시키는 방법으로 탕평 인사를 하고 운동장을 넓게 쓴다는 걸 보여주고 어떤 그 본인의 포용력과 개방성을 보여주는 그런 인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논평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계속 많이 지나면서 9일간 사퇴를 안 하고 굉장히 이제 국민과 당원에게 피로감을 주는 상황이 발생했죠. 물론 자진 사퇴를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매끄럽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당의 일은 한동훈 대표가 알아서 하라라고 했고 그 전에 그 당직 이야기까지 딱 그렇습니다. 언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마치 뭔가 대통령께서 다른 속뜻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받게 만드는 행동은 대통령께 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점식 정책위원장을 이렇게 붙잡은 분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았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대표 된 후에 낙선자들까지 다 뭐 대거 불러서 만찬을 했는데 그리고 사실 얼마 안 지났는데 한동훈 대표랑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한 상태에서 9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독대를 했다는 거고 이게 한동훈 이제 신인 당대표가 요청해서 뭐 만들어진 자리다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일단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어떤 모양새를 취한 건 맞는데 이것도 사실 매끄럽지가 않았던 게 최초로 이 보도가 나왔을 때는 90분 회동이 아니라 10분 회동이라고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해봤더니 뭐 정진석 비서실장과 먼저 뭐 얘기를 하고 나중에 대통령과 독대를 실질적으로 한 거는 뭐 그 시간에 뭐 못 미친다 이런 이야기도 뭐 오가기도 해서 아직 완전히 이제 봉합되는 양상은 좀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10분 회동서를 누가 언론에 알렸을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이른바 한동훈 당대표와 대통령의 갈등이 계속 존속되기를 원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일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이 언론에 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뭐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당내 상황이 완전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신뢰를 전적으로 주고
있진 않고 그러니까 개파 분열의 양상이 분명히 보인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정점식 정책위 의장도 이제 버티다가 이제 물러났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이제 도의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통은 사직서를 내잖아요. 당대표에게요. 예. 그러면 이것을 반려하는 형태로 좀 유임할 생각도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까 그런데 송영근 변호사가 예. 언급한 아이디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나쳐 보면서 이거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류가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뭔가 각을 세우고 그 갈등 양상이 강해지면서 정정식 정치의장이 사실 60%대의 득표를 얻은 지금 막 이 당권을 쥔 당대표를 이기기는 쉽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물러섰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또 어떤 2라운드가 펼쳐질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일단 새로 정책위 의장이 임명이 됐잖아요. 내정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의원총회 추인을 받을 때 과연 이 어떻게 표가 나올 것이냐. 이게 또 무기명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묘한 좀 이렇게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야 돼요? 네. 저는 추인은 무난하게 될 걸로 봅니다. 예. 일단은요, 그 의원총회에서 정책위원장을 추인을 할 때 방금 무기명 투표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투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 박수로 그냥 추인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리고 김상훈 의원 본인이 어제 이제 지명을 받고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추경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맡아주시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고 김상훈 의원의 그 이력을 보면은 예. 의원총회에서 쉽게 추인될 만한 인물입니다. 사선 의원인데 일단 당에서 정책위 부의장을 한 번 했고 수석 부의장을 2번을 했고 국회 기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정책 통으로 꼽히니까 일단 인물은 적정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역구가 대구 서구인데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 바로 옆 지역구입니다. 서로 대구에서 같이 의정활동하면서 잘 아는 사이이고 예. 두 사람 다 오레건 주립대 동문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그 과거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를 이끌 때 그 비대위의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도 소통이 원활할 만한 인물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의원총회 추이는 뭐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갈등의 2라운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제가 뭐요? 국민의힘 또 한 분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대표가 보여줬던 리더십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특히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막 각을 세우고 나한테 개인 청탁을 했니 많이 이런 건 당원들의 좀 실망감을 보여줘서 그때는 이제 전당대회 전이었는데 당대표가 되더라도 뒷짐지고 있는 인사들이 당에는 상당히 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한동훈 당대표 지금 그립감을 과연 세게 쥐고 있나? 이 정책위 의장이 사실 반발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보기 드물었던 정치 풍경입니다. 낯설어요. 정책위 의장이 자기 물러난다고 기자회견을 한 전례는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동훈 호가 순항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아주 작은 암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정책위 의장. 그것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소 힘들게 이 국면을 좀 넘었고 그리고 이제 켜켜이 쌓여 있는 건 뭐 최상병 특검에 대한 부분 여러 리더십의 시험대 위에 올랐는데 그 부분을 잘 헤쳐서 지금 국면에서 순항할 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일단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회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까지 낙점을 하고 또 새 정책위 의장도 임명을 하고 네. 그 최고위원 회의 구성 뭐 9명 중에 뭐 5명은 친한계가 됐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오는데 장미 변호사 지적한 것처럼 당대표 되고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열흘이 걸렸다는 거는 네. 조금 좀 과거에 비해서는 좀 속도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속도가 조금 느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 이 정책위 의장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고 논평을 했냐면은 그런 반발이 있으면 밟고 가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당내에서 뭐 이견이나 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 지금 그 조율하고 어쨌든 매끄럽게 처리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이 사퇴라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칼을 뽑아서 휘두른 적이 없습니다. 예. 임면권을 발동한 적은 없거든요. 사실은 뭐 첫날이나 다음 날에 그냥 임명해버리는 식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본인이 자진 사퇴하기를 기다려서 후임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리더십이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그런 밟고 가는 리더십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 다음 주부터는 매일매일 뭐 다선 의원들부터 점심을 같이 먹겠다. 뭐 이런 얘기를 보면
차근차근 할 작정인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그죠? 네, 근데 이게 개인 역량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개인이 뭐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막 이제 정치 첫 발을 뗐는데 뭐 출중하신 분이죠. 뭐 머리도 좋다 막 이러는데 여건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정점식 정책의장 내려온 것과 관련해서도 조경태 육선 의원인가요? 어쨌든 상당한 중진인데 지금 친윤계 분위기는 좋지 않다라고 당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한동훈이라는 정치인 당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똘똘 뭉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그냥 여건이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따 우리 후반부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국회가 뭐 연일 법안 강행 통과, 필리버스터, 탄핵 뭐 이런 식으로 강대강 대치로 쭉 흘러가는 와중에 한동훈 당대표는 원외 대표로서 특별히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부각시킬 만한 그런 상황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런 돌파구는 앞으로 뭐 자연스럽게 마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내놓는 메시지들을 보면은 상당히 예리하게 전곡을 찌르고 있어서 결코 존재감이 없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같은 경우도 사람이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정도의 나쁜 일을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루만이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부분은 굉장히 전곡을 찌른 것이거든요. 그렇게 비록 본인이 직접 원내에 있지 않지만은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켜보기는 뭐 당연히 지켜볼 대목인데 뭐 짧은 시간 안에 한동훈 대표의 존재감이 정치적으로 확 부상될 만한 그런 건 아직은 안 보인다. 그런 거죠. 네, 뭐 리더십이 이게 강력하게 역시 한동훈 당대표가 네. 됐으니까 국민의힘 이렇게 바뀌네. 이거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는 최소한 그렇죠.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다음에 이제 당내에서 소위 그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친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생각이 공존하게 마련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처럼 이재명 전 대표 일극 체제는 아니니까 그런 다른 생각들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심과 민심이 거의 일치돼서 63%가 지지를 했고 그것은 당이 변화하라는 신호거든요. 그러면은 그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그 국정에도 추동력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당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잘 뒷받침을 해줘야 예. 그게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상승으로도 연결이 되고 예. 국정의 탄력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예. 무엇이 근본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겠는가 이 부분을 잘 숙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덧붙여드립니다. 이제 성룡 변호사가 표현한 바로 그 변화라는 관점에서 뭐 사실 그렇게 주목할 자리도 아니긴 합니다만 어차피 주목을 받아버린 정책위 의장 자리의 후임에 대구의 4선 김상훈 의원 아까 성룡 변호사가 잘 정리한 것처럼 그저 무난하신 분으로 임명을 했단 말이죠. 그저 무난하신 정책위 의장이 되느라 10일이 걸렸다? 이게 과연 변화냐? 뭐 이런 질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인사가 곧 메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김상훈 의원을 지명하게 된 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급격한 현상 변경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지명한 정책 의장이기 때문에 정책적 스탠스와 방향은 결국은 임명권자의 뜻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사람이 교체된 것 자체는 누가 키를 잡느냐에 있어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이번에 임명권도 확인이 됐고요. 알겠습니다. 1시 30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듣고 토론 이어갈까요? 김민혜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이동량 더 늘면서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잠원에서 주감휴게소까지 총 34km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은 화도에서 설악까지 16km 정체, 홍천휴게소에서 내촌까지는 12km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은 양양분기점에서 강일까지 24km가량 주춤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운산터널 부근 2차로에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당진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는 17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발안에서 금천까지는 15km 주춤합니다. 목포 쪽은 고창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도 논산 분기점 고내 1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송영훈 변호사. 예, 오늘의 이번 주 핫한 한마디는요. 정치권 안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정치권의 상황을 전곡을 찌르듯이 가장 잘 압축한 말이어서 선정해왔습니다. 오늘자 중앙일보 주말판, 그러니까 중앙선대의 일면 머릿기사 제목인데요. 거대 야당 헌법을 시험하다입니다. 지금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탄핵소추안이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합해서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6번째 발의된 탄핵소추안입니다. 예. 우리 국회가 1948년부터 2020년까지 민주당 계열 정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도합 8번입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난 뒤부터는 이번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무려 19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탄핵제도가 남발 내지는 남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지금 중앙일보는 거대 야당 헌법을 시험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5만 원 지원법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악순환에 대해서는 헌재가 좀 단호하게 끊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거대 야당 헌법을 시험하다라는 말을 금주의 한마디로 꼽아봤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핫한 한마디. 네,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1분 1초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평가한 부분을 좀 가져왔습니다. 뭐 민주당의 인식일 수도 있고 민주당이 주장하기로는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과연 이런 방통위 수장 자리에 갈 적임자인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제가 대단히 놀랐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는 일단 일본 위안부 사건과 관련한 입장 물으니까 논쟁적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 누구와 누가 현재 논쟁하고 있는 사안이냐고 대묻자 개별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방송통신의 어떤 정책 위반자, 역사관과 직접 연결되진 않더라도 이런 장관급 자리에 간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동의하고 수긍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적 사안이라고 되받아치는 자세가 과연 맞는지. 그리고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도 유용 의혹이 상당히 나와 있죠.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된 차량을 본인이 사적으로 이제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이게 국민 세금은 아니지 않냐, 무슨 문제냐라고 엄호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과 탄핵, 한동훈 당대표가 하루 만에 이렇게 탄핵될 사유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했는데 여러 법리적인 여건 그런 조건들을 검토해서 탄핵안 발의한 겁니다. 네. 금주에 뜬 인물 진인물에 이진숙 위원장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네. 우리 전반부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제 금주의 한마디에 이제 전부 다 이진숙 위원장 관련된 얘기가 나오네요. 3일 동안이나 이루어진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좀 나눠보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그 인사청문회 과정의 논란을 장윤미 변호사가 잠깐 언급했으니까 송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진숙 위원장 개인이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고 또 방통위원장 자리에 100% 적합한 인물이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에 대한 것과 이렇게 탄핵 소추를 통해서 기관을 멈춰 세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유례 없이 3일간 했는데 과거에 3일간 인사청문회를 했던 사례로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06년에 인사청문회 했던 사례가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첫날에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어서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연장을 해가지고 3일째 오후에 끝났거든요. 조금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전효숙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을 하다가 헌법재판관 사표를 내고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임기가 3년밖에 안 남아서 원래는 소장이 되면 3년만 해야 되는데 꼼수로 6년을 하려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논란이 불거져서 파행을 빚어갖고 3일 했던 겁니다.
장관 후보자,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서 3일을 하는 사례가 없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도 청문회 이틀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틀했습니다. 3일이나 하면서 사실은 인신공격성 망신주기 청문회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뇌구조가 문제다. 44년간 헌혈을 안 했다. 그다음에 2분 이내로 답하라. 두 손으로 자료 들지 마라. 이런 것들이 청문회를 도배를 했었고 어찌됐든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가 올라온 것은 원래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원픽이 아닙니다. 2명의 방통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 때문에 기관을 멈춰 세울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자진 사퇴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은 이동관 위원장 또는 김홍일 위원장이 지금도 방통위원장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야당이 어떻게 보면은 자초한 측면도 있어서 그 인사 논란을 민주당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3일이나 한 이례적인 인사청문회 망신주기다. 어떻게 보세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거의 내지 않았거든요.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했던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냥 하루만 버티고 말지 이러면서 넘어가서 사실상 검증이니 뭐니 그냥 끝나고 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실질화할 것인가. 지금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내라 요청을 하면요.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 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실상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을 한 거죠. 그렇다면 자료 협조를 하라.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더 주겠다는 취지였지 그냥 망신 주고 인격 모독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청문회 자리에서요. 방통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여야가 협의해가지고 인사검증을 하는데 무슨 그런 악의를 갖고 국회의원들이 합니까? 일단 문제가 되고 도덕성 시비를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안 내서 대전 MBC 현장 검증까지 하고 그러니까 3일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이 이진숙 후보자가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첫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이 된 거였으면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자초했다. 2번이나 계속 사실은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로는요. 이상임 부위원장까지 해서 5번이었어요. 계속 방통위를 멈춰 세우고 2인 체제를 1인 체제, 0인 체제 만들어가면서까지 방통위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온 게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3일간 청문회를 해서 그 약간의 괴롭히기식의 청문회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취임을 하자마자 또 하루 만에 탄핵소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결국에는 방통위가 계속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뭔지 이제는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기가 만료가 되면 후임을 뽑아야죠. 그리고 MBC에 관해서는 분명히 일정한 정치적 편향이 있다는 지적이 우리 사회에 엄존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MBC를 야당에 유리한 상태로 두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 국민적 물음에 대해서 민주당이 명쾌하게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네,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게 민주당이 주도해서 방송사법을 다 통과시켰잖아요. 하루하루에 한 건씩 필리버스터를 거치면서 그 방송사법의 핵심 내용이 방송사 이사진의 숫자를 훨씬 더 늘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임기를 다한 방송사 이사진 개편과는 딱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아직 거기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뜻은 명확해 보이죠. 거부권 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 게 방통위원장 임명하고 임명되자마자 그날 방통위를 소집해가지고 KBS와 MBC 방문진 이사진을 전격적으로 개편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이제 할 일이 다 됐으니 네. 탄핵관 통과돼도 사퇴 안 하고 헌재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예,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왜 위법하다고 하는 거냐면요. 이제 2인 체제로 계속 이제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방문진 등 이사도 다 이제 새로 선임을 했는데 2인 체제에 민주당이 자초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어쨌든 민주당에서 방통위원 추천위원이었었기 때문에 예. 그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아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최민희 의원을 그때는 이제 의원이 아니었죠. 전 의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어요. 뚜렷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방송통신진흥회인가 무슨 상임이사를 했던 부분이 법적으로 결격이 있는지를 법제처에 의뢰를 합니다. 법제처가 7개월 넘게 회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공석으로 둡니다. 민주당 추천 몫을 임명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거 여야 몫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이제 선임하려고 한다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는 이런 체제를 사실 방기했다라는 걸 사실상 자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탄핵 소추 안에도 들어갔던 게 2인 체제에 위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의결했다는 거. 또 하나는 공영방송, 이게 MBC와 관련해서 9명의 방문진 이사가 있습니다. 6명을 이제 새로 임명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6명을 어떻게 선임해서 3명은 두고 6명만 했는지 그 기준도 상당히 모호합니다. 여권 추천 6명을 한 거죠. 이게 법정돼 있지는 않고 관행적으로 6명을 이제 여권에서 한다는 거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준이 뭔지 모호한데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상당히 속정속결로 하면서 이 과정 중에 과거 이제 박문진 이사진과 무슨 과거의 악연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피 신청이 들어왔는데 본인에 대한 거였거든요. 이건 공정한 어떤 심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 셀프 각하시키고 계속 의결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탄핵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 헌법재판소가 아마 판단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 기피 신청 방통위법에 보면요. 이게 법률마다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이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같은 데는 기피 신청을 받으면은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그 결의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 본인은 참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있는데 방통위법은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오히려 그런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위원이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전혀 위법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전문을 다 읽어봤는데 헌재에서 전혀 받아들여질 사유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2인 체제는요. 자꾸 최민희 전 의원 얘기를 하시는데 최민희 그 당시 전 의원이죠. 추천이 됐을 때 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이라고 하는 이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방통위법에 보면은 3년 이내에 유관 분야에서 종사를 했으면은 그 중립성 문제 때문에 방통위원이 못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사유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민희 위원이 본인이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한 게 벌써 작년 11월 아닙니까? 그 후에 지금 올해 8월인데 왜 여태까지 국회가 추천을 안 합니까? 그러면은 2인 체제가 되도록 야당 스스로 국회가 스스로 방치를 해놓고 예. 자꾸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주장을 해요. 올해 5월 23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제적위원이란 현재의 실제 위원수를 의미한다. 자, 5인 중에 2인만 지금 제적돼 있고 3인은 추천도 안 되고 누군지도 몰라요. 물론 국민의힘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위원으로 추천을 했었습니다. 국회가 의결을 안 해줘가지고 계속 임명을 못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현재의 실제 위원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YTN 관련된 방통위의 처분은 2명의 제적위원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규정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헌재 가도 기각될 사항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헌재가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이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조금만 덧붙이시자면요.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뭐죠?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직을 한 게 문제가 됐다면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국회 나와서 패키지로 같이 우리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앞뒤가 맞지 예. 않는 거죠. 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민희 이제- 의원은 실제로 총선에 출마를 했어요. 예.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때 총선에 출마하려면 어차피 1월 10일까지 그만둬야 됩니다. 그 직을 유지한 채로 출마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임명했어도 1월 10일 이후로는 공석이 됐을 텐데 그럼 그 뒤에 반년 이상 계속 공석인 거는 야당이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해설을 해보면 최민희 의원 추천하고 대통령실이 임명 안 하는 것을 뭐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동시에 민주당도 어차피 야당 추천해봐야 5명 중에 2명이고 5명 다 구성돼 봤자 여당 뜻대로 돼 갈 것이니 그냥 계속 그 방통위를 완전체로 구성하지 않고 헌재 가서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전략적 판단을 또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인 체제는 위법이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지금 헌재에 가 있는 거니까 네. 헌재가 판단을 하겠죠. 서울고등법원의 판단과 같은 판단이 될지 아닐지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지금 뭐 이 방통위원장 탄핵뿐 아니라 좀 받은 것처럼 이 재난지원금이 아니죠.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국회는 뭐 연일 필리버스터를 하고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고 아마도 거부권이 예상이 되고 이 모습이 거의 일주일 내내 지금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 번번이 이 방송에서 그런 표현 쓰지만 국회는 그렇게 밤에 불도 안 끄고 밤새도록 국회의원들이 불철주야 일하고 계신데
국민들은 점점 국회에서 뭐 하는지 모르고 있는 양상.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요. 합의해서 통과된 법안이 지금 없다라고 하고 지금 국회의원들을 근데 만나면요.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바쁠 수밖에. 예, 시간이 없고 막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간다라고 하는데 일단 국민들한테 유의미하게 다가가는 부분과 관련한 정책들이 있는지 저는 25만 원 지원금도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게 여당의 공이 됐을 것 같아요. 정부. 지금의 국정 운영 주체는 정부니까요. 그리고 이걸 25만 원을 전 국민한테 주는 게 굉장히 좀 무리라고 판단을 든다면 금액을 줄이든지 아니면 그 대상자를 예, 좀 조율을 한다든지 그런 논의도 총선 과정에 나온 바도 그렇죠. 있었어요. 그런 논의조차 못할 이슈인지 이게 그냥 매표 행위다. 못한다. 이러고 그칠 부분인지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해외 지표를 뭐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인용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국면에서 상당히 유동성 공급을 많이 늘렸었어요. 그리고 그게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됐다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거기에는 좀 턱없이 못 미쳤었거든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 세수 건전성, 뭐 재정 건전성 얘기하지만 올해도 지난해보다 이미 10조가 덜 거쳤습니다. 예. 그러면 열어놓고 논의하는 자세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 지금도 휴가 가서 또 거부권 행사 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무슨 뭐 48년도부터 탄핵을 한 사례가 뭐 굉장히 드문데 민주당이 이 정부 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 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정치 모습인 거죠. 양쪽 다 이례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25만 원 문제는요. 일단은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어제 제가 어디서 저녁을 먹는데 그 화면에서 25만 원 지원법 통과됐다고 하니까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하고 일하시는 분이 나는 솔직히 저 25만 원 받는 거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 그래서 그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거 반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방금 전에 우리 장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반기에 세수가 10조 원 넘게 부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 국민 25만 원씩 나눠주면요. 13조 3천억 원이 들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직접 갚거나 아니면은 우리 후대가 두고두고 갚아야 될 빚이에요. 빚내서 돈 뿌리면서 생색은 엉뚱한 사람이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선거 과정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총선에서 특정한 당을 찍었더니 돈을 나눠주더라. 이런 학습 효과가 생기면은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영원히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과거에 뭐 막걸리 나눠주고 고무신 나눠주고 그런 선거의 변형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돈을 뿌려가지고 경제가 살아나면요. 예. 우리보다 돈이 많은 나라들 미국, 일본, 중국은 왜 경기가 불황이 있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운 나라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겠죠. 경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경제 정책이라고 내놓는다면요. 굉장히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경제 정책이고 이렇게 일을 게으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권력을 위임한 주권자들께서 화를 내셔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비판 말씀은 이제 하셨으니까 장 변호사가 언급한 대상자를 좀 조정하거나 액수를 조정하는 협의 정도도 왜 안 이루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죠. 왜냐하면 실제로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계량적으로 검증을 해보면 되게 미미하거든요. 우리가요 2020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해봤지 않습니까? 실증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액수나 뭐 대상자 조정해도 별 효과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2020년 12월에 KDI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라고 그걸 이제 계량적으로 검증한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예, 예. 그때 그해 나눠준 재난지원금이 11조 1천억에서 한 15조 3천억 정도 되는 걸로 추계가 돼요. 그런데 실제 국내 소비는 4조 원밖에 안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 증가 효과가 0.26에서 0.3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돈을 나눠주면 사람들이 그 돈으로 필요한 소비를 하고 나중에 월급 받으면 그만큼의 돈은 저축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을 나눠주면은 소비가 100이 증가하는 게 알겠습니다. 아니고 30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한마디 하셔야죠. 저는 나쁜 학습 효과를 뭐 학습하게 될 거라는 건 국민을 상당히 좀 낮춰보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국면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기관 산업 하겠다고 재정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국민들이 판단이 미숙한 주체라고 보는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뭐 여야 다 찬성 반대 논리적 전개만 있지 뭔가 절충하고 타협하려는 의지는 어디서도 지금 안 보이는 정치.
언제까지 갈까요? 근데 저는 다른 많은 거는 타협하고 대화하고 협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돈을 뿌리는 문제는요. 그건 안 된다? 오히려 저는 이거야말로 대통령께서 제일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걸 한 번 하기 시작하면요. 자, 이게 왜 지금 25만 원이죠? 25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아마 4인 가구에게 100만 원 주겠다는 그 예, 생각으로 예. 정한 것 같은데 한 번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125만 원, 250만 원 줘야 됩니다. 나라의 미래를 알겠습니다. 흔드는 거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 민주당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떤 입법으로 갑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쪽으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여러 이제 특검 법안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금 지켜는 보지만 바로 이렇게 발의할 이제 생각은 정면적으로 하기는 왜냐면 이게 좀 분산되는 측면이 있고요.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에서는 상당히 또 의지를 예. 드러내지만 민주당으로서는 그것을 이른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같이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수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당대표가 출사표를 던질 때 뭐 민주당에 반대하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라고 아주 주도권을 갖고 해야 된다는 예, 예. 취지를 이야기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다시 한번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시고 했기 때문에 더 강한 거 제출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정치적 수사인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3자 특검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대법원장 추천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국회 때 이야기했던 그런 대한변호 추천 그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좁히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MBC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 뭐 이런 등등의 날짜 문제가 있어서 방송사법 그다음에 지난 총선의 1호 공약이었기 때문에 뭐 25만 원 전 국민 지원금 뭐 이런 법안들을 뭐 여당 쪽에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매일 한 건씩 처리한 그 지난 과정은 이제 이해가 된다고 치면 최상병 특검까지 포함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건 민주당의 전략이 어떻게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국회의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장 변호사는 민주당도 잠깐 좀 숨 고르게 할 것 같다 이거예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당대표 전당대회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직 체제 정비 중이어서 네. 지금 막 그 다른 새로운 판 뭐 이런 거를 벌리기는 아직 좀 그렇게 이른 보세요?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그 전략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여야가 좀 국민들에 대한 예의를 갖출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정점식 전 의장 얘기를 하면서 TMF 사태에 대해서 그날 발언이 없었다라는 부분 지적했잖아요. 예. 지금 여야가 가장 그 서둘러서 해야 될 것이 그 TMF 사태 같은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대금은 제때 그다음에 먹튀는 못하게 그렇게 뭐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빨리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럼요. 정부에서는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그 대책이 나올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빨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1호 여야 합의 법안으로 통과를 시킴으로써 국민들께 정말 최소한의 예의는 보여드려야 돼요. 그 TMF뿐입니까? 지금 시급한 현안들이 그렇습니다. 의사들 파업 그 후속 대책도 여러 가지 지금 논의할 것들이 많고요. 뭐 바로 그렇게 지금 그 민생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주제를 의제로 놓고 여야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 만들어질 기미가 보이는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사법도 이제 거부권 행사하시겠다고 하고 뭐 노란봉투법 마찬가지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부권 예상되는 법안은 그냥 그렇게 싸울 건 싸우더라도 지금 민생과 관련된 거는 따로 좀 추진하는 그런 국회를 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참 잘 안 되네요. 하루 24시간 중에 80%는 싸우더라도 나머지 20%는 좀 협치해가지고 빨리 합의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거두절미 각설하고 여기까지 합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보가 부르는 I'd love you to want me 들으시고요. 전도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I saw you standing there, about fell out my chair. And when you moved your mouth to speak, I felt the blood go to my feet. Now it took time for me to know what you tried so not to show.